황의엽 부총리가 경질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국회 관련 예산이 심의가 끝나고 또 이 국정화 고시가 끝나는 내달 5일 이후에, 즉 11월 5일 이후에 새로운 총리가 이렇게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친이, 친박, 개파를 떠나서 황의엽 부총리는 교체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중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국정화를 마치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인 태도, 또 이 발표 이후에 부총리가 제대로 언론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 또 마치 내년 총선 출마를 의식해서 본인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듯이 보이면서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여론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지 않는 듯한 문제, 한때는 부총리가 잘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문재인 대표가 집회에서 윗선에서 했다. 즉 교육부 총리 우선이면 청와대 박 대통령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박 대통령이 했다라는 뉘앙스로 문재인 대표가 집회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 그렇다면 황의엽 부총리는 안 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를 고소하는 정도 수준까지 강경 대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황의엽 부총리가 이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총사령탑으로 지혜 나가기에는 본인의 이념 가치적인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소신이나 철학의 문제, 그리고 카리스마의 문제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보입니다. 특히 이 국정교과서 TF팀 사무실이 습격을 당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야권이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몰아가는 부분에서 교육부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TF팀을 구성하는데 관한 정보들이 야권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21명의 교육부 직원 명단이 또 TF팀 내에서의 역할 분장 상황이 담긴 그 메모가 그대로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교육부의 기강이 엉망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총리는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내년 총선에서 과연 출마를 할 수 있을지, 해서라도 당선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어쨌든 황의엽 부총리가 경질된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후에 지금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대사 출신의 전직 다선 새누리당 의원이 거론되고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저는 경우에 따라서 친이했다, 친박했다, 월박했다, 비박했다, 이런 정치인 출신이 이 문제를 맡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이 문제는 내년 총선을 거쳐서 2017년 2월에 새 교과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만드는 과정이 1년인데요. 야권이 총선 전으로 해서 뿐만 아니라 내내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질 거고, 또 2017년은 연말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점점 정치 정점화 되어 갈 건데,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점점 줄어듭니다. 즉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총선을 거치고 나면 판도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역사나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나 자부심, 이런 의식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이 교육부총리를 맡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세력 판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이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해바라기성 정치인들은 교육부총리를 맡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자리가 무슨 한 사람이 없어서, 안 그러면 누구 자리 챙겨주려고 맡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완료될 때까지 교육부총리는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정통성을 흔들고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과 맞서서 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나 친일 논란에서 아예 자유로워야 되고요. 기존의 새누리당, 한나라당식의 한마디로 기회주의적 사고를 가진 그런 정치인이 교육부총리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교육부총리를 끝으로 모든 공직과 자신의 어떤 명예에서 물러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교육부총리를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신임 교육부총리는 취임 직후에 문재인, 새정년 대표에게 지난번 김무성 대표에게 하자했다는
공개 토론을 나하고 좀 합시다. 이럴 수 있는 배짱과 소신과 담력을 갖춘 사람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요. 교육부 총리를 맡을 만한 그런 레벨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은요, 이번에만큼은 당에서 차출하지 말고요.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겪고 치열하게 야권과 좌파 종북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을 교육부 총리로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자, 일부 비판적인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문제에 대한 고집을 부리다가 내치는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에 휘말리고 외치는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지금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서 이 진전이 없이 계속 좀 외교적으로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깝깝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자, 저는 국회가 오히려 국정교과서 충돌에 예산이나 법안을 다 뒤로 미루고 깝깝하게 지금 갇혀 있다고 봅니다. 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국정교과서 문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역사와 국가에 대한 원칙을 세워서 당장은 눈앞에 잠깐은 밀리더라도 길고에 밀고 가서 이 문제로 한번 야당을 정리해보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똑같다고 봅니다. 야당이 저는 잘못 걸려들었다고 봐요. 이런 문제는요, 그냥 손가락 몇 개만 담그고 그냥 그 손가락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몸통까지 전부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바지 긋고요, 소매 긋고 뛰어들었습니다. 이 문제로 몇 달을 날을 세우면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금 토론할 환경을 안 만들고 낙인 찍기, 즉 친일 메카 시점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순간적으로 국민들이 뭐 어떤 사안을 잘 압니까? 여론이 야권에 잠깐 유리해질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것도 진짜 밑바닥 전승인가는 의문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문제가 토론이 생기면 야당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당은요, 솔직히 말하면 말렸습니다. 박 대통령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중에는 빠져나가는 게 어렵게 될 겁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되거나 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야당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문제를 2017년까지 밀고 가면요, 야당은 여기 붙다가는 대선까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앞뒤가 꽉꽉 막혔다 이렇게 걱정하기에 앞서서 문재인 대표와 신노가 야권의 강경파가 마마 테러가 없을 정도로 이 문제에 잘못 뛰어들었다는 게 10월 28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참패를 보고도 못 느낀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도 없고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원 선거만 있던 10월 28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이틀이 됐습니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선거 언제 치렀나라고 하면서 슬쩍 넘어가려던 야당 내에 지금 내부에 복잡한 기류가 발생했습니다. 국정교과서 투쟁에 자신들에게 여론이 유리하다, 여론조사가 좀 잘 나왔다 해서 이번 선거에 이길 거라고 보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 뭐 투표율 20%, 선거에 참패도 이런 참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참패를 하고 나니까 내부에서 이거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책임론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야당 내부에서 책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좀 우습다고 봅니다. 책임론을 주장하려면 끝을 보든지, 설거머니 꺼냈다가 또 좀 있으면 설거머니 거두면서 뭐 하려고 책임론을 주장합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국민 앞에 알리고 싶어서 그럽니까? 안 그러면 총선에 내 공천을 주라. 그럼 책임론 안 물을게 하려고 그럽니까? 어쨌거나 국정교과서 투쟁으로
내년 총선도 이기고 재보궐선거쯤은 가볍게 이기고 넘어갈라 했던 야권의 지금 이 복잡한 내분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정부가 단단히 전략을 세우고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먹고 있는 대로 국민들 앞에 알려가고 토론하고 논쟁을 그 교과서가 왜 국정이 돼야 되냐는 문제로 논쟁을 벌인다면 처음에 여론이 조금 불리해질 수도 있어도 선동에 밀려가지고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여론조사에서 10%가 앞서니 11%가 앞서니 의미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지금 국정화에 반대하냐 찬성하냐에 물으면요. 반대한다는 사람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요. 그래야 자기가 좀 있어 보이기에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깊게 생각하고 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1000명한테 물었어요. 여론이 어떻게 정확하게 흘러가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벌어지고 나면 적어도 한 달 이후에 쭉 지났어요. 그 논의가 충분히 전개된 다음에 여론조사를 상당한 숫자한테 물어야 제대로 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하에서 국민들한테 물으면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라도 반대한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여론 좋아하다가 제가 분명히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여론 좋아하다가 여론 뒤집어지면 그러면 여론이 이제 불리해졌으니까 국정교과서 반대 안 할 겁니까? 저는 장담을 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질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자, 이 와중에 또 안철수 의원도 한 말 했습니다. 혁신하지 않는 공천 작업은 안 된다. 자,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 벌어지니까 안철수 의원 조용했는데 이제 또 한마디 했습니다. 공천을 혁신해야 된다. 뭐 내 지분도 좀 챙기고 내 친복들 지분도 좀 챙겨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박지원 또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치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데 선거에 저렇게 지면 뭔 의미가 있냐.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수도권 강세 지역에서 다 패배했다. 그래서 호남에서 문재인 8%, 김무성 9%, 안철수 20%, 박원순 31%는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지방선거였다 하더라도 이번 재보궐이 야당은 중앙당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면 대표가 왜 필요하냐. 작은 선거라 변명하지 말고 큰 책임을 져라. 결단해라. 즉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요. 교과서 이 국면을 맞아가지고 정치적 투쟁으로 야권을 똘똘 뭉쳐서 누구든 여기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명분으로 누르면서 내년 총선까지 한 두어 달만 끌고 가면 본인의 뜻대로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던 조그만 재보궐선거 때문에 입장이 궁색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요. 정치인이 생각하는 만큼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요. 사태가 계속 국정교과서에 올인해서 붙으면 붙을수록 총선 대선에서 패배할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